안녕하십니까. 마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최은희입니다. 제가 이번 강연에서 다룰 주제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고도화 전략 및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집중을 잘 해주시고 끊임없이 참여를 해주셔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앞서 그 울산과학대의 유수경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기초학습에 관한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 궁금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기본 역량 진단을 하면서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한 번에 정년화가 되었다라고 모든 대학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다른 대학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학습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그 학생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배움에 목마르지 않은 학습자들입니다. 학습 습관이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는 한 번에 걸쳐서 완성된 것이 아닌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계속된 학업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무기력감이 계속됩니다. 이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방임이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이미 전문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 문화가 경쟁적인 교육 풍토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성찰하거나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고 이거를 향상시킬 기회를 가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학습자들이 지금 우리 그 대학의 CTL에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러 오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위기 요소로는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수 학습 지원 인력과 이런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고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오전 세션부터 시작해서 회장님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거는 비단 하나의 대학만이 가진 문제는 아닌 전국에 있는 CTL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에 우리가 과연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발적인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학습자의 요구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대학들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발과 개편과 수정, 폐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습 스타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구조사가 형식적으로 흘러만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습자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학의 만족도 그리고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 지원의 만족도, 학습 효과 저하 이런 것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그 세션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생동감 있게 전달이 될까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마산대학교 CTL이 성장한 과정 그리고 제가 겪은 고통 이런 것들을 먼저 공유를 드리고 시작하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지금 그 2019년 4월 1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센터장으로. 여기에 지금 참가하고 계신 184분의 184분의 참가자 중에서는 각 발령을 받으신 센터장분도 계실 것이고 각 임용된 각 채용된 연구원분들 혹은 부서 이동을 갑자기 받게 된 연구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이 모여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학과에서 계속
학과의 업무에 충실하다가 4월 1일자로 CTL 센터장을 발령받았는데요. 제 전공 또한 교육학이 아닙니다. 교육학이 아닌 상태로 이제 발령을 받다 보니 기존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를 한다라고 하면 위원으로 참석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학생을 보내는 정도, 그리고 교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발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마인드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처음 봉착한 것은 CTL이라는 단어부터 다시 풀텀을 뜯어보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악하고 이런 업무들을 얼른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거를 다짐으로 2019년 4월부터 연수, 특강, 세미나 이런 것들이 개최된다라는 공문이 오거나 혹은 제가 사이트를 다 즐겨찾기를 해놓고 관심이 있는 연수나 이런 것들이 뜰 때는 무조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 역량 하면서 그 연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봤더니 2019년에만 간 횟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계속 학습을 했고요. 그 와중에 저한테 가장 많은 그런 영향을 줬던 게 2019년에 있었던 직무연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사례 위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들을 토대로 타대학 벤치마킹을 시행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있었던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 조금 힘드셨는데요. 제가 8월 달에 그 집중 휴무 기간에 벤치마킹을 가자라고 해서 휴무를 빼서 휴가 기간에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가면서 다른 학교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고요. 지금 사례 발표라든지 울산과학대 사례,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오전 세션의 사례들을 보면 사실 이거를 우리 학교에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우리 다 할 수 없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거를 다시 가져와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9년에 이제 조금 익혀서 이제는 할만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나 지식, 그 다음에 운영했던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었고요. 이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파악한 것들, 세미나 참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면서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마 많은 대학의 전문대학, 그다음 일반 대학 할 것 없이 CTL이 겪었던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이제 LMS, 뭐 CMS, 클라우드, CDN 등과 같은 이런 전산과 관련된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인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된 것 같고 저희도 그것을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그 꺼지지 않는 등대로 저희 학교에서는 CTL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코로나를 같이 이겨낸 그 구성원들끼리는 전우회가 사실 생겼습니다. 아마 그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 전우회를 바탕으로 우수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제가 도전해보자라고 했더니 여기에 지금 번개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번개 표시는 이때 이걸 계기로 연구원이 한 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바뀐 채로 지금 교수학습지원센터 이 성과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도정을 했고 다행히 이때 저희가 선정이 되는 쾌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또 자리를 잡았나 싶더니 21년이 되니까 각종 평가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제가 어제 들은 다른 학교에는 10번째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지금 기본 영양 진단이 5월에 있으면서 이를 계기로 또 번개 표시가 있잖아요. 이때 또 저희 계속 근속을 잘 해주던 연구원이 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진단을 다행히 통과하고 기간평가 인증과 혁신 연차 종합 이렇게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그 계기라든지 말하는 목적을 혹시 궁금해 하신다면 정말 무에서 시작한 제가 그리고 CTL이 이렇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성장을 해나가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것도 있지만 점차 고도화해 가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것은 저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과 같이 센터장과 구성원이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실무자 그리고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리얼 고민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리얼 솔루션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편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포스터까지 예쁘게 만들어서 공지를 했는데 왜 학생들이 안 올까? 그리고 온 학생들은 왜 만족도가 낮을까? 이런 것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인사이동, 갑자기 발령받은 센터장, 처음 경험하는 CTL,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연구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나만 힘든가, 우리 부서만 힘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같이 이걸 공유하고 그리고 그 연수 이후에도 의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본론이지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성과 관리를 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지원 프로그램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대학의 교수 학습 지원 체계입니다. 보시면 학습 지원과 교수 지원이 분리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럴 것이고요. 이 중에서 학습 지원의 체계로만 본다면 역량 기반 학습 지원 체계가 저희는 계획을 세울 때 다양한 요구 분석과 사전 진단을 통해서 계획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 반영된 계획을 토대로 학생 학습 문화 형성을 위한 3S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맞춤형 지원, 인재사항에 연계된 대표 비교과 프로그램 이 주축을 테마로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완료 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리고 사후 진단을 통한 효과성 검증 이는 아까 그 클로버 시스템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학생 역량 인증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어서 졸업식까지 누적 관리가 되고 1년 단위로 마일리지 장학금으로 연계되어서 학생들에게 그게 수혜의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서 다시 재차 환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뒤에 성과 관리 방안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와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대학이 다 비슷하듯이 저희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마산대학교 5대 핵심 역량 기반 프로그램으로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역량과 인재상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역량 인증에도 이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특징은 단계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라는 것인데요. 스터디, 쉐어, 쇼로 해서 S를 세 가지를 따서 저희는 3S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대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터디에 해당하는 것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거나 개별적인 참여를 하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을 스터디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쉐어는 협력형 프로그램, 여러 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튜터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협력형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쇼, 공유하고 확산하고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공모전의 형태 이런 프로그램들을 쇼에 넣어서 이렇게 3S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진단 도구, 다양한 사전 조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유형을 분류하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유형을 분류해서 이 유형에 맞게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사후 관리로 학기 연 단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추적 관리, 그리고 추수 회기와 반복 참여 유도, 대상자 맞춤형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 연계, 그리고 우수 사례에 있어서는 확산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연계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래에 베이직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지금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학습 지원을 직접 운영해야 되는 그런 연구원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베이직 코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 절차라든지 신청 방법, 그리고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은 CTL makes you ace professional입니다.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센터다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학습 지원의 목표는 에이스 스튜던트입니다. 에이스 스튜던트는 이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과 창의성,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A, C, E에 해당하는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ACE에 해당하는 전략별로 프로그램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크게는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3S 프로그램이 저희 대표 프로그램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3S 프로그램은 스터디, 쉐어, 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저희는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를 형성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맞춤형 학습 역량 지원인데요. 맞춤형 학습 역량 지원. 모든 대상에게 맞춤형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위험군과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버전, 그리고 그 개별에 맞춘 프로그램이 지원돼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인재상이나 핵심 역량에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특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하나씩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 효과성 검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표로 기초학습력 진단 평가, 그리고 학습 전략 검사, 그다음에 전공 학습의 경우에는 직전 직후 학점, 그리고 핵심 역량 진단 평가를 통해서 사전 사후의 향상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학습 역량 지원에 대해서 보면 크게는 기초학습과 학업 성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초학습은 제가 센터장을 발령받고 현재까지도 가장 크게 고민을 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이제 고도화 전략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학습에 관한 평가와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기초학습력 진단평가, 그리고 여기에서 저성취자로 분류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초학습력 증진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업 성적 맞춤형으로 본다면 이제 학습 전략 검사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학습 전략 검사와 연계된 학습 컨설팅 1대1의 그 전문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학습 컨설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저희 학교의 기초학습력 진단평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울산과학대 사례를 보고는 저도 많이 깜짝 놀래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 학교에 조금 더 접목시키고 리바이즈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아주 그 기저에 깔린 과목들이 국어, 영어, 수학이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3가지 교과목에 있어서 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3가지 다를 하지는 않고 학과당 저희가 27개과가 있는데요. 학과별로 주력으로 검증해야 되는, 수준을 파악해야 되는 과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신청을 받아서 3가지 과목 중에 2가지 과목에 있어서 시험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 평가에 대한 문항은 저희는 아까 말씀해 주신 전문대학 기초학습 지원센터에서 개발한 문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분량도 많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모든 그 문항들이 수준이 맞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 해에는 그 문항들을 학과 내부 교수님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그리고 그 전략에 맞춰서 문항을 조절했습니다. 그 상중하로 나누어서 어떤 문항을 배치할 것인지를 다시 버전을 만들었고요. 그 버전을 가지고 지필고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지필고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앞서 그 울산과학대는 다 그 대면 평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대면 지필고사로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온라인에 LMS에 구현을 해서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평가더라도 문항을 조금 더 수정을 하거나 고도화하고 그리고 방법적으로 변화를 주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습력 진단평가에서 저희가 운영하면서의 제일 고민했던 것은 신입생이 입학했을 때 빠르게 진단을 해야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 학생이 그 중도 탈락되지 않게 그리고 이어나갈 수 있게 전공학습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3, 4월 이내에 모든 걸 끝내고 결과를 분석해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습력 진단평가에서 저성취자로 분류된 학생들에 있어서는 기초학습력 증진 프로그램, 저희는 발라드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해서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자동 연계를 해서 학과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이제 저성취자로 분류된 과목에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마지막에 수료까지 이끌어가는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학습 전략 검사입니다. 학습 전략 검사는 저희는 MLST2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된 학습 전략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어떤 정도인지 그리고 프로그램 전후에 시행함으로써 전후에 이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전략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MLST2 전략 검사에 있어서는 저희 센터 주체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직접 학생의 상담을 해야 되는 일선에 있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도 워크숍을 여러 차례를 진행해서 학생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하는 검사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저희는 이렇게 코칭했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기준의 이 학습 전략의 향상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과의 교수님들과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습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은 1대1의 그 전문 컨설턴트가 저희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그 학습지원 전담 연구원, 교육학을 전공한 전담 연구원이 시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컨설팅에 대한 요구도는 학생들이 굉장히 높았고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또 1대1이 아닌 경우에는 집단 컨설팅인 경우에는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공 컨설턴트를 지금 현재는 연구원을 제외한 2분이 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요일에 학생들의 신청을 상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학 중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중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형으로 방법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이 기초학습력 저성취자, 그 다음에 학습곤란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면 이제 학사 경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 위주로 먼저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면담을 해봤을 때 성적이 높으나 불안도가 높은 학생, 성적이 문제가 아닌 그런 학습 불안이 높은 학생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컨설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인데요. 저희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 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던 3S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로는 러닝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째는 학습 튜터링, 세 번째는 쇼미더노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닝 인사이드 프로그램은 저희가 기획할 당시에 단회기로만 일회성 특강이라든지 단회기로만 끝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자의 변화를 유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3회기 연속 참여를 해야지만 수료가 된다라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1강은 목표 설정과 동기 유발, 두 번째는 시간 관리와 수업 듣기, 세 번째는 읽기 전략과 시험 전략, 이 세 가지를 시리즈로 참여를 하게 해서 학생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러닝 인사이드 프로그램은 저희 학습 지원 전담 연구원이 직접 투입이 돼서 그룹을 소수로 10인 이내로 그 멤버를 만들어서 다회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아마 다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본 연구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의 이슈였는데요. 해결한 방법은 월요일은 러닝 인사이드 오는 날 이런 것처럼 아예 정기적으로 3주를 편성을 해서 학생들이 그런 스케줄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 그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일부러 정기적으로 미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그 이수 인원이 늘어났고 만족도 또한 향상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러닝 인사이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혼자서 공부하기는 어렵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팀을 짜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전문가가 1대1로 붙어서 컨설팅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습관화시키지 못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지를 할 때는 이런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따로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서 우선순위를 조금 앞으로 당겨주고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입학 전형에 새터민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고 새터민, 그리고 만학도, 그다음 장애 학생, 이런 친구들에 있어서는 학습적인 도움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 접수를 조금 유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튜터링입니다. 지금 모든 학교들에서 아마 학습 공동체 또는 튜터링이라는 명칭으로 많은 그 학생들의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가 벤치마킹을 다니고 사례를 들은 것에 비해서 저희는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 튜터링이 지금 저희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2학기 같은 경우에도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5인 이내로 구성된 5인 전후, 5인 내외로 구성된 그 튜터링이 저희 학기당 약 50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00팀 정도 많을 때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팀을 구성하는 것부터 마지막 종료해서 학생이 마무리할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온전히 센터의 몫이고 이 담당 연구원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간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 연구원의 노고와 로딩은 사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아마 체감을 하셨을 건데요. 튜터링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학기에 5인 이내로 한다고 해도 4, 50팀이면 벌써 몇백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끊임없이 끝까지 관리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튜티로 참여했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튜터가 되는 과정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이끌어내기에는 연구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센터장이 되었을 때 느꼈던 딜레마였는데요. 센터장이 돼서 왔더니 이제 그 교육학 전공한 연구원 선생님들이 과자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자를 막 4, 50봉지를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봤더니 튜터링에 주는 간식이었거든요.
튜터링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간식을 포장하는데 그것 또한 빼빼로 데이가 되면은 빼빼로를 포장해주고 어떤 날이 되면 또 의미 있는 문구가 들어간 그런 다과를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고 하면서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 이런 연구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정어리게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학생들이 또 진심 어리게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도 보내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튜터링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튜터들을 모아서 오리엔테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연구원이 진행을 하고요. 이게 잘 돼야지만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참여시키냐면 전 학기에 잘 이수했던 그리고 대상, 금상 이런 상을 수상했던 학생들을 불러서 사례 공유를 시킵니다.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튜터링이 스타트가 되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지속적인 관리가 들어가고 저희는 이런 페이퍼워크라든지 활동 그 자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LMS로 관리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점이 됐을 때는 튜터들을 모아서 또 중간 간담회를 시행을 합니다.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CTL에서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확인을 해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도출해서 주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수팀 시상을 하고요. 수상을 한 그런 팀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사례집이 연속적으로 매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사례집을 저희가 이북으로도 발간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함께 공유를 하기도 했었고 사례 발표를 또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쇼미더 노트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의 노트를 보여주세요가 이제 그 멘트인데요. 저희가 1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것도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하겠다라고 공모한 친구들은 많으나 마지막에 제출까지 가는 제출 제출률이 낮은 거 그리고 학생들한테 노트를 쓰라고만 할 게 아니고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전략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노트 특강을 연구원이 제공을 합니다. 이게 대면으로 제공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5주 동안 노트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그 중간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의뢰를 주는 학생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피드백을 주고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상을 하고 그리고 수상작에 있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인데요. 인재상 연계 대표 프로그램들입니다. 저희가 핵심 역량에 연계된 핵심 역량 모든 프로그램 다 연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재상과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들을 3가지를 이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인성 프로젝트인데요. 올바른 그리고 건강한 인성관을 확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5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효우, 예절, 책임, 배려, 소통 5개의 모듈을 초점으로 두고 개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3개의 모듈 이상을 운영하는 것을 모든 신입생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임, 배려, 소통 이 모듈에 있어서는 학과의 내부 그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님들이 사내 강사로 이것의 강사로 이제 교육을 받고 양성이 되어서 직접 제공을 하고 있고요. 효우 예절에 있어서는 전문 기관 인성교육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직업 기초 능력과 연계된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교육 수요자 만족도라든지 이런 조사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이런 부분에서 낮게 나타난 부분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강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공 기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철저히 그 교과로 편성되지 못했지만 이 전공을 이수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기초 지식에 있어서 학과별로
특화된 그런 주제로 개설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3년에 접어들면서 1학기, 2학기에 있어서 정규로 편성될 정도로 비정규로 자리 잡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정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직접 보지 못하신다면, 그리고 직접 벤치마킹을 가지 않으신다면 다른 학교의 실상을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론인데요. 학습 지원 프로그램 고도함이 성과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수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버전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프로그램 고도화 전략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프로젝트 수행할 때 사용하는 애자일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저희 센터의 성과 관리에 좀 접목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DCA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큰 그림이라면 그 안에서 학기 단위 그리고 프로그램 단위로도 계속 PDCA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애자일 방법인데요. 저희 센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삭제되고 이런 빈도는 굉장히 적고, 오히려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만들어질 때는 충분한 수요 조사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기획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고도화시키고 그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것인가, 근거를 가지고 개선하고 고도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2019년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관건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참여자 수를 계속 증가시켜야 되고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다. 굉장히 1차원적으로 초기에 할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20년에는 조금 편할까 싶었더니 그렇지 않죠. 이제 또 계속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혹은 1차원적인 기초 통계만 냈었는데 이걸 가지고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거를 도출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대상자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2020년에는 조금 전략으로 잡았었고요. 2021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데이터 기반의 환류 체계를 조금 더 고도화하고 정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학습력 진단평가입니다.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많은 대학들에서도 계속 누적되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2019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처음 딱 기초학습력 진단평가를 하고 나서 들고 온 데이터가 올해는 국영수 성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연구원 선생님이 줬습니다. 이걸 보고 난 뒤에 그러면 전혀 예상 밖의 그런 결과들이 나온 학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과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럼 작년 거 올해 거 보자라고 해서 데이터를 비교해 봤었고요. 2020년에는 3개년치의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그러면 트렌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CTL 자체가 너무 바쁘고 그리고 저도 너무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잘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의뢰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대학성과관리센터에 데이터를 보내면서 협조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분석된 데이터를 지금 뒤에 제가 전체를 다 보이게는 안 해놨지만 이런 분석 데이터를 받았고요. 이를 토대로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의 기초학습 능력은 이 정도이구나, 이런 트렌드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성도 도출을 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제 숙제는요. 그렇다면 아까 그 전문대학 기초학습센터에서 준 그 문항들이 과연 문항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일부를 발췌해서 썼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과연 진단하고 있는 문항이 타당한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의문과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정한 기준에서 점수가 낮은 친구들을 등급을 나눠가지고 저성취자로 분류를 하고 제공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저성취자가
합당한가 이런 기준값을 재성정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적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참여자의 성적 변화만을 계속 매년 저희가 모니터링은 운영 결과 보고에 하고 있었는데 향상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여한 학생들이 전후에 오른다고 한 이 부분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 학습을 많이 향상시켰다, 학업 성적을. 이런 것들을 과연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을 또 묶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합쳐가지고 다시 저희가 통계를 돌렸고 그렇게 했을 때 3년 누적해서 저희가 참여한 학생들은 7,188명이었고 이 친구들의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는 정말 유의한 결과가 나올 정도로 성적 변화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인재상과 연계된 예를 들면 뭐 인성 프로젝트와 같은 성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외한 학업 성적과 관련된 프로그램만 넣어서 이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의미는 이제까지 운영한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의미를 도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사 경고자와 학업 저성취자 관리입니다. 학사 경고자 관리에 있어서는 대학들이 모두 다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또한 학기 단위로 성적이 마감되고 나면 저희에게 이제 학사 경고자 명단과 의뢰와 이런 것들이 다 쭉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사 경고자들이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저희 센터에 오고 어떤 친구들은 오지 않고 어떤 채널로 했을 때 잘 방문을 하고 또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계속 누적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의 학사 경고자는 평점 1.5 미만인 친구들이고요. 학업 저성취자라고 한다면 1.5는 넘으나 2.0이 안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학사 경고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지요. 이런 학생들에 있어서는 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그리고 성적 변화 그리고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할 것이냐 등록을 했느냐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하는 것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모니터링을 했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또 누적된 데이터를 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종단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아마 그 학기 초가 되면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게 대학 교수학습 과정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대학들은 많이 참여하는 데 반해서 전문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학교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를 계속 레포팅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레포팅은 저희 학교 학생들의 현재 그 상황 플러스 전국 단위로 조사를 했을 때 표집해서 조사를 했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 타 대학 대비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영향이 높고 이런 부분들 영향이 낮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왔기에 이 또한 누적된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 해서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마지막에 레포팅 받은 부분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빅데이터다. 그리고 타 대학 대비 객관적으로 우리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분석을 하고 됐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이제 문의를 넣었더니 공문만 있으면 로 데이터를 회신해 줄 수 있다라는 답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2017, 18, 19, 20년도 4개년의 로 데이터를 회신 받았고요. 2021년 것도 지금 이제 참여자 응답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레포팅이 오고 있고 보통은 연말이 되어야지만 이게 완료가 되거든요. 그때가 됐을 때 다시 저는 또 로 데이터를 회신 받아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결과를 토대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
그 상호작용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그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다른 교수 지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고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는 없기에 시간도 없고 역량도 없고 좀 더 잘하는 부서에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 성과관리센터에 또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를 레포팅 받고 이랬었습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IR 센터는 제가 연락을 드리거나 협조전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도망가고 전화 안 받고 이렇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만족도 결과 분석인데요. 만족도 결과에는 일반적으로 정량적인 만족도 점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단위로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쭉 합니다. 쭉 했을 때 이게 프로그램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영하는 것을 봤더니 정성적인 데이터 중에서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주는 기타 의견들이 굉장히 값지고 의미 있고 많이 개선해야 될 것들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정되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정량값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초 통계라든지 이 다음에 이런 기초 통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정성적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또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IR 센터에 의뢰를 해서 이런 워드 클라우드라든지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프로그램의 개선 그리고 개발 방향, 도출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량적인 만족도 점수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정량적인 만족도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시 어떤 방법들을 고안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철저히 학생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과 단위의 단체 접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향하고 있고요. 학과에서 무조건 전공 기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파트에 있어서는 이제 허용을 해주되 나머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 학습을 올려야 되고 이런 친구들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유입을 계속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차원의 고도화를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교수학습 지원 체계 고도화를 지금 1차적으로 완성을 했고 올해 또 고도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저희 CTL 성과 관리인데요. 대학 차원의 성과 관리는 사실 대학 성과관리센터의 그 업무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 비교과 교육과정의 총괄기구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MCT 교육혁신안이라는 비교과 총괄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 센터만의 그 고유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 그리고 센터 운영의 성과관리는 오로지 센터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관리 체계입니다. 학습 역량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은 총괄부서가 저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담부서가 저희이고요. 그렇다면 학습 지원을 담당하는 다른 기타 부서의 협력부서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단위의 반영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결과 분석과 개선점을 도출해내고 있고요. 학기 단위가 끝나면 지금 이제 여름방학 시점에 저희는 부서 중간평가를 통해서 한 번에 성과 점검을 이루게 됩니다. 성과 점검을 하고 이 성과 점검한 부분은 총괄부서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총괄부서에서는 다시 전담부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표 달성 현황 관리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엑셀 자료입니다. 이 엑셀 자료를 저희가 1년, 한 달, 1개월 단위로 계속 내부 공유 자료로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개선할까? 지금은 연 단위 목표에서 얼만큼 우리가 달성했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센터만의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진도 관리라든지 혹은 개선점 도출이라든지 학기 단위의 개선 방향 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이게 가장 유용하다라는 판단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저희는 이제 학생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난 이후에 의견을 주는 거, 학생들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듣고 개선 방향을 도출해서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작한 것은 저희는 취업 서포터즈가 시작이 되었고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 이제 학습과 원격에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이 학생들은 참여를 하고 그리고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점을 도출을 해서 다음에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SNS를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이런 것들도 친구들이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도 오히려 하나의 채널을 그 하나의 구성원 더 얻은 것 같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 서포터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우수 사례 공유 프로세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 사례집을 발간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닌 대공문으로도 배포를 하고 온라인 게시를 하고 성과 포럼으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과 공유회를 할 때는 학생을 직접 참여를 시켜서 본인이 했던 사례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끔 하는 것이 작년에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연차별로 한류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이제 저희는 이런 큰 테마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의 사업 그 성과를 내년에 반영할 방향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안을 드리면 결국에는 다음 사업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저희는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운영해왔던 그런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고효과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어떻게 재구조화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올해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및 제언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학습에 있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 손에 끼고 보고 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작년에 저희 KCTL에서 발간한 책자인데요. 교수학습 2030이라는 주제로 발간된 책입니다. 전문대학 교수학습의 미래를 위한 5가지 제안을 테마로 지난 진앙 회장단에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보시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향으로는 행위 주체자로서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전문대학 학습자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들을 저희가 잘 앞으로 다음 사업에도 조금 더 잘 녹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 교육혁신에서 CTL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힘들어하는 이유는 교수학습이 들어가지 않는 파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혼자만 이제 발전하는 것을 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많은 부분들에서 많은 강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CTL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제 경험상 우수대학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킹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 정기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업의 폭풍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치요? 저희가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학습 지원인가, 사업을 위한 학습 지원인가, 또는 이게
보고서를 위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있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흔들리지 않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만나는 학생에게는 단 한 번뿐인 대학 생활이고 단 한 번 접하는 프로그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원 선생님들과 센터장님께서 하는 이 업무들이 얼마나 값지고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다시 되새기시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